네,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모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정치권 리스크 등등 촉발된 이런 위기가 약간 실물 경제에도 많이 번질 것이다. 자산 시장에도 번질 것이다. 이미 주식 시장은 상당히 크게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주요 또 이벤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최근 계엄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트 매수세가 확 얼어붙었다 그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실제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상당히 많을 거고요. 저는 어렸을 때 1979년 11.6이었나요? 그때 네네. 아마 계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울었어요. 네. 초등학생이. 왜 울었느냐? 그날이 소풍날이었거든요. 계엄이 돼서 소풍이 취소됐어.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계엄이 뭔지는 모르겠고, 네네. 국가 위기는 모르겠고, 왜 내 소풍이 취소되냐고 울었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계엄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와이프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집에. 지금 계엄 사태라고 해서. 네네. 이거는 무슨 생뚱맞는. 그러게요. 네. 이게 뭔 일이야? 해서 네이버를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현실이 되긴 했는데, 이제 계엄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되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앞으로? 모르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지금 커진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를 한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외국 투자는 할 수는 있겠으나 국내 자산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경제가 올스톱이잖아요. 오기 전에도 제가 사촌 형이 이제 횟집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냐라고 하니까 손님이 없다. 계엄 사태 이후로 손님들이 사라졌다. 네. 어디로 갔을까? 여의도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뭘 술을 먹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탄핵을 2번 했죠.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도, 네네. 2004년 봄에 한번 했고, 2016년 겨울 정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저는 2가지가 다 생생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탄핵이 이제 안 됐죠. 인용이 안 되면서 이제 헌재에서 무산됐는데, 사유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거로 이제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그때 탄핵 반대 이유가 민심이 그때는 탄핵을 원하지 않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때 제 애들이 이제 꼬맹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또 더 철이 없었는지, 계엄 때도 철이 없었고, 소풍 안 간다고 울었고, 이때도 이제 탄핵 이제 그 심판 들어갔는데 애들을 데리고 이제 청와대에 견학을 갑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에 청와대에 견학을 갔는데,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그래서 울컥했나 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힘내세요 한 번만 외쳐달라고 해가지고 애들하고 힘내세요 한 번 외쳤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거는 이제 잘 넘어갔는데, 물론 역풍이 있었죠. 국민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탄핵을 해서 그때 아마 그 야당 여당 모두 다 엄청난 역풍을 맞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입니다. 그때를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지금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2016년 여름까지는 올랐어요. 정확히는 9월까지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 10월 들어가면서 이제 탄핵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칼럼을 쓰는데, 부동산 칼럼을 어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을 더듬으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불확실성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불확실성은 미국의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렸고 11.3 대책이라고 첫 규제 대책이 그때 나왔더라고요. 계속 규제를 풀어주다가 첫 규제 대책이 11.3 대책이 나오고 12월에 탄핵이 되면서 이제 탄핵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분위기를 보면, 칼럼 내용을 보면, 집값 어떡하냐,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이런 내용들. 집값 떨어졌어요. 실제로 떨어지다가 언제 이게 제거가 되냐면 4월에 장미 대선이라고 하죠. 조기 대선이 시행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5월에 취임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점이 선거 해서 결과가 딱 나올 때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 한 6개월 정도는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또 이 불확실성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불확실성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뭐 탄핵? 전국 우리 이제 휘말렸죠.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니까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두 번째 불확실성은 트럼프가 뭘 할지 어떤 고금리 강달러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금리 강달러가 될지 관세를 진짜 중국에 60%를 부과할지 우리나라에도 관세 폭탄을 맞아서 수출 기업들이 휘청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르는 게 또 불확실성이죠. 경기 침체 우려. 또 이게 또 불확실성이죠. 안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컸는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경제가 내수 경제, 우리 수출 내수가 모두 안 좋은데 저는 둘 다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안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가 위험 국가잖아요. 분쟁 국가, 휴전 국가. 우리나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안한 눈으로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했을 때도 미국에 계시는 분이 카톡으로 막 연락 오더라고요. 야, 니들 괜찮냐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미사일 날아갔잖아. 그런데 미사일? 우리는 무감각한데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불확실성까지 거기에 대출 규제 시행이 됐죠. 단기 급등에 대한 7, 8월 급등에 대한 피로감까지 누적이 되면서 안 그래도 조정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더라도 저는 최소 1분기는 약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 수정. 어떻게? 상반기 2025년 상반기까지는 안개속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안개가 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차를 멈춰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는 분들도 일단 멈추겠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차 하락이 올지 반등을 할지 뭐 탄핵이 될지 대통령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올스톱이 될 거고요. 집을 팔려는 분들은 이제 좀 불안하기 때문에 팔까? 이게 차익 실현을 해서 금매라도 팔아볼까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길 것 같은데 막상 거래는 잘 안 될 것 같고 또 금매로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든다. 서울은. 그러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기준금리 골드만삭스는 2025년 우리나라 기준금리 2.25%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기준금리도 내려가면 서울은 반등하지 않겠나. 적어도 양극화가 더 심화는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서울은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심리 때문에 서울 쪽으로 더 많이 쏠림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 집을 가진 분들은 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혼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2025년 상반기는 그냥 휘몰려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확실히 뭐 대통령 뭐 직무 수행 배제되고요. 그렇죠. 뭐 이게 탄핵이 될지 아니면은 뭐 여당에서 주장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대선이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라 봐요. 차라리 탄핵이 되거나 이거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요. 부동산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2016년에도 칼럼을 그렇게 썼거든요. 차라리 빨리 탄핵되는 게 낫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빨리 탄핵이 되고 대선 일정이 정해지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건데 지금은 뭐 탄핵까지 가지 않고 퇴진을 할지 탄핵을 할지 내년에 대선을 하긴 할지 안 할지 뭐 야당에서는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나 2016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모르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치가 너무 문제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치 얘기는 뭐 일단 접어두고요. 그동안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그 약간 대책이 좀 부족하다.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책이 부족하다. 이제 이것도 다 이제 소용돌이에 다 휘말려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프로젝트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5군데 중에 뭐 한 군데 빼고 아마 토지 보상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1기 신도시 재건축하고 그린벨트 해제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다른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린벨트는 저는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서리풀 지구 포함해서 5만 세대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린벨트는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생각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지? 이걸 풀어서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될까? 그런다는 보장이 없는데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차기 정부 국토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됐던 걸 야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지 뭘 또 발굴을 하니,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건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추진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뭐 탈원전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담당자들을 막 조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실무자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괜히 휩쓸릴 필요는 없고, 확실히 방향이 정해져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라고 일단 홀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는 저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일기 신도시가 이제 선도지구 발표되자마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찬물이 확 들어와 버렸는데, 네. 저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가 최대 피해자 아닐까 싶은데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네. 진짜 전기가 나가버렸네요. 지금 전기가 나간 거예요. 축제하려고 이제 막 전등 다 세팅해놓고 네. 불 켜고 술 한잔 마시려고 하는데 전등이 나가버렸거든요. 어떻게 될까? 과연 이 파티는 계속 될 수 있을까? 전기는 언제 들어오지? 라고 하는데, 저는 애당초 목표가 무리했잖아요.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은 불가능하다. 안 돼요. 왜? 지금 이주해야 된다니까요. 2027년 착공하려면 지금 짐 싸서 빨리 이사 나가. 이사 나가야 2027년 2, 3년 걸리거든요. 아니 지금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고, 조합 설립도 안 됐고, 사업시행 계획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초과이익 환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이사를 나갑니까? 또 조합원들 중에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뭐 젊은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재건축하자는 말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특히 나이가 한 70 이상 대신 고연령층 분들은 추가 분담금 낼 돈도 없고, 뭐 대출 받아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해 본다면 어차피 한 1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일단 지금 정부의 계획은 무산입니다. 2027년, 2030년 착공은 이제 폐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이 무산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니냐면, 첫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이제 후보였잖아요. 그때 네, 대선 당시. 네. 두 분의 똑같은 공약 사항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었습니다. 둘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공약 걸었던 일기 신도시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리는 없고요. 두 번째, 표가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일기 신도시가 표가 몇만 표입니까? 그냥 100만 표 정도 되잖아요. 굳이 그걸 무산시켜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쳐도 굳이 이걸 무산시켜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무산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겠죠. 하지만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는 민간 조합이 진행을 하고 뭐 LH가 좀 도와주든 국가가 서포트를 해주는 방식인데, 만약에 바뀐다면 공공 주도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왜 재개발도 공공 주도 재개발, 공공 재개발 이런 거 많이 추진했거든요. 네네. 저는 일기 신도시도 공공이 주도해서 좀 이끌어 나가면서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선도지구도 지금 한 개 지정하고 조합
그 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뭐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약간 발을 물러섰는데 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손도지구 지정을 더 늘려서 더 많이 공공주도로 더 빨리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계획은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 계획은 폐지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한 15년 정도는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5년 정도 속도는 더 끌어당길 가능성 높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폐지하면 안 된다고 이제 소신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 입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임대차 입법이 문제. 임대차 입법은 이제 사실상 폐기. 정부에서 이제 임대차 입법을 뭐 손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부작용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또 어설프게 건드리게 되면 시장은 왜곡을 받거든요. 자극을 받게 되면 끊임없는 또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은 현실적으로 이제 다시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임대차 입법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보셨죠?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발의가 됐어요. 네네. 11월 15일 날 지금 야당이죠.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가 됐는데 임대차 입법하고 이제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반대로 가냐면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물론 좋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 대항력이라고 하잖아요. 전입신고하고 이사가고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밤 12시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바뀐 법안 내용을 보면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잘한 거는 뭐냐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뀌는 내용에 따르면 물론 국회 통과는 해야 됩니다만 따르면 계약하고 15일 이내에 임대인, 집주인이 계약 이후에 지방세, 국세, 납세 증명서를 떼서 세입자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이라면 본인이 안 떼도 집주인이 떼서 주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되잖아요. 내가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죠? 바뀌게 되면 지금은 통보의 의무가 없는데 세입자한테 이제 통보 가도록 요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면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맡겼는데 주인이 바뀌면 채무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세입자가 승계를 거부할 때 나는 싫어. 주인 바뀌는 거 싫어. 나 안 할래. 라고 하면 계약 해지가 되는데 2달 이내 계약 해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2달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사실 2달이라는 기간이 해보셨잖아요. 2달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3개월도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도 쉽지 않은데 2달 이내에 해지를 해야 된다,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아마 상당수 역전세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진짜 문제는 이제 이건데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2+2 한 번 하고 한 번 청구할 수 있죠. 2년 더 살 수 있는데 한 번 1회를 폐지합니다. 하고 제한 없이 한마디로 무제한, 무한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집주인이 거절하는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자가 2기 이상 2번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걸 3번으로 또 세입자 유리하게 좀 바꿔줬고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에서 돈 빌리면 선순위 근저당 잡히죠. 전세금 있죠. 거기에 세금 체납까지 있으면 우리가 보통 70% 집값의 70% 넘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걸 법으로 명시해버립니다. 70% 못 넘기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이미 전세가율이 80%, 90% 된 집들은 다 역전세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야 이게 답이 없네? 그러면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월세. 전세 이게 답이 없다. 왜? 영구 무한으로 5% 이내로 올리면 사실 물가 상승률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냥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팔아버리자.
전세 임대 사업 답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팔면은 뭘 할까요? 그분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주택을 해서 임대 사업자를 내서 전세를 맞췄는데 팔아버리면 결국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세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남아있는 전세 가격은 또 왜곡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전세 물건이 몇 개 없어지게 되면 또 네. 전세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임연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똘똘한 지역. 지방은 아마 다주택을 가지면 이제 안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주택수를 줄이면 어디부터 줄일까요? 지방부터 줄이고 똘똘한 지역? 결국 서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쏠림 현상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양극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아까 앞서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네네. 정책들 하나하나가 시장에 자극을 주게 되면서 엄청난 왜곡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내년에 정책 대출 55조 원을 푼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아타기 수요를 부추겨서 내년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계획처럼 진행이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무조건 유동성이 풀린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제로는 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사실상 현 정부에서 나온 이런 정책들은 다 이제 다 폐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은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건 이제 폐지가 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마 이런 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무슨 전제 조건? 불확실성. 근데 집값이 보합이나 약세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연착륙을 원하는데 만약에 경착륙으로 간다. 생각보다 하락폭이 커진다.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현 정부든 아니면 뭐 정권이 바뀌든 간에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착륙이 되고 집값이 떨어져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부양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네.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진보가 되면 규제를 해서 뭐 한다? 보수가 되면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집값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푸는데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규제를 했고요. MB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풀어줬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올랐으니까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시장에 달려 있는데 시장이 2차 하락이 온다. 단기간 내년 상반기에 고점 대비 다시 30%로 떨어지는 2차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55조 풀 수도 있죠. 55조가 아니라 뭐 다른 규제들도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가 경제 위기가 온다면 풀 수는 있는데 올지 2차 하락이 올지 그냥 약세로 이어질지는 지금은 또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55조 플러스 알파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박수 칠 일은 아니고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금리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라 저는 이제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침체 이제 발을 담궈버렸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무겁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전세 대출도 막는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뭐 앞서서도 이제 뭐 월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극화 현상, 그 임대차법 관련해서 그렇게 파급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질문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앞으로 이 전세 제도가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전세가 이제 종말이 될 겁니다. 되는데 이제 네. 언제 되느냐가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세 제도는 사실 이게 불안정한 주거 임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가 사금융이잖아요. 무이자 대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집주인은 이자를 내지 않고 세입자 돈을 빌려서 쓰고 대신 그 집에 세입자가 이자 대신 잠시 머무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진적인 구조예요. 안 갚으면 끝.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싫은데? 야, 내 빈집 있으니까 그냥 좀 들어가서 살고 그냥 돈 좀 줘. 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사용을 하면 우리가 사용 가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사 먹으면 물값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 공간을 임대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듯이 내가 그 주거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사용료 대신 그냥 목돈을 빌려주는 매우 이상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폐지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정책적으로 무리하게 빨리 폐지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세 반, 월세 반 정도 되는데 이걸 네. 갑자기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시대를 갈 겁니다. 최근에 나온 뭐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들도 그렇고 시대적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아마 한 20년 후가 되면 이제 거의 뭐 월세 시대로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전세 대출도 이제 문제죠. 이제 어떤 분들은 전세 대출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전세 대출은 더 문제지. 왜냐면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알았어 빌려줄게. 내가 네 집에 잠시 사는 동안 빌려줄게 하는데 빌려줄 돈이 부족하잖아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이게 자기 돈을 빌려줘야지 누가 대출을 내서 또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마 MB정부 때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서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줄 때는 집주인한테 빌려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돈으로 빌려줘야지 은행 돈을 빌려서 집주인한테 또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자는 세입자가 내고 말도 안 되는데 이미 시행했어요. 그 덕분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전세가 폭등했거든요. 전세 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폭등했고 그렇게 오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미 부작용은 많이 생겼고요.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전세 대출을 문턱을 막아버리게 되면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살아야 되는 분들은 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 경착륙이 아니라 확대를 하면 안 되겠으나 갑자기 줄이지 말고 저는 서서히 좀 전세 대출도 줄여서 이제 전세의 비중을 저는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착륙이 돼서 경착륙 말고요. 연착륙이 돼서 서서히 전세가 소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시장도 무이자 대출을 못 받는데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투기판이 됐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전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꼬마 빌딩, 상가, 토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빨리 사야지 못 사서 막 안달이 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필요하고 네. 구매 능력이 되고 돈이 있고 구매 욕구가 있고 뭐 필요하다면 살 수는 있는 건데 아파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집값 올라가게 되면 빨리 사야 되고 대출 받아야 되고 무리하게 했어야 되고 떨어질 때는 막 급하게 팔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는 전세의 무이자 대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힘을 빼는 거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또 왜곡이 되고 우리 2021년, 2022년 같은 그때도 사실 집값 폭등했잖아요. 2021년.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에 임대차 입법 무리하게 개정을 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제발 무리하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조금씩 좀 줄여서 순차적으로는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을 높이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이 모두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또 인하를 했어요. 그래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간에 이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는데 과거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한국 집값이 모두 올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인데 내년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금리는 집값하고 반비례 관계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2020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피벗 3번이 있었는데 네네. 3번 다 우리나라 집값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물론 과거 3번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 집값이 또 올라간다라는 뭐 보장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공급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경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금리도 영향을 주게 되고 집값 고평가 여부 또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공식처럼 집값이 탁탁 올라가지는 않는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긴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저는 좀 예상 외로 11월 금통위는 안 내릴 줄 알았는데 내리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반대로 해서 가면 매우 안 좋구나. 왜냐하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단골 메뉴가 서울 집값 네. 이야기 많이 했고 가계부채 관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1월 금통위 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경기 침체
국내 경제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무게 중심이 이제 서울 집값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경기 침체에 좀 더 방점을 뚫었고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겁니다. 집값을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한국은행도 알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니까 7, 8월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뭐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출 규제 영향으로 꺾였어. 한번 꺾이면 최소 6개월은 가기 때문에 금리 내려도 문제 없겠다라는 걸 아마 한국은행 총재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렸고 대출 금리가 살짝 내려가긴 했어요. 살짝 내려갔는데 시장의 반응은 집 사려는 분들이 있나요? 거래량 더 줄어들고 수급지수 떨어지고 더 얼어붙어요. 왜? 앞서서 말한 불확실성. 우리가 집을 삼에 있어서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지 누가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습니까?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금리가 내렸다고 집을 산다고? 아마도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데 필요한 실수요자조차도 아마 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5% 내년에 2번 정도, 골드만삭스는 3번 정도. 그러면 2.25에서 2.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러면 대출금리도 내려가겠죠. 한 3% 중반대 정도, 중간금리가 그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 같은데 집 사기 좋은 환경은 만들어졌지만 불확실성 제거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적어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불확실성은 제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거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잘 협의가 돼서 뭐 안정적으로 퇴진하고 뭐죠? 최근에 나온 여당에서 나온 거 보면 총리하고 뭐 여당이 합의해서 한다. 야당도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하든지 아니면 탄핵이 돼서 대선을 치르든지 어떤 식으로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이제 본게임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이제 불확실성 제거가 되면 이제 다시 본게임 시작.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 본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커튼이 딱 거쳐지면 이제 게임을 하는데 서로 다른 논리를 적용을 하죠. 집주인들, 매도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제 정치적 국내 정치, 미국 트럼프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라고 한다면 따져보겠죠. 야, 금리 내렸네? 야, 대출금리까지 내렸으면 집 사기 좋은 환경 맞잖아. 맞죠?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이 7천호로 떨어지는데 7천호로 떨어지면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전세 가격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 영향 안 받겠어? 또 여러 가지 논리들, 또 분양가는 또 뭐 그래도 물가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 본다면 집주인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충분히 조정됐잖아. 그리고 상반기도 살짝 하락을 한다면 조정폭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자라는 상승에 무게중심을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제 또 고민에 빠지겠죠. 더 기다릴 거야. 더 떨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잘 몰라도 몇 년 후가 되면 올라갈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되면 반등은 할 것이다. 폭등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아직도 상승장은 2021년에 끝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지금 조정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조정의 터널을 통과하려면 1, 2년 정도는 적어도 2025년, 6년 정도 지나가면 모를까. 왜냐하면 버블도 좀 제거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내년이 막 올라갈 때 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 심리가 참 간사해가지고 꼭 올라갈 때 사요. 맞아요. 네. 내려갈 때는 또 무서워서 못 사.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가격 5천만 원, 1억만 내려주면 살게요. 집주인이 막상 내리잖아요. 안 사요. 집에 가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반대로 집주인이 5천만 원, 1억 호가를 올리잖아요. 마음이 급해. 지금 안 사면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고요.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살 겁니다. 그래서 반등 폭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저는 이렇게 좀 서울 같은 경우에 반등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방은 여전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을 하자면 고라는 게 폭등까지는 아니겠으나 상반기에 비하면 올라가는 분위기가 저는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아무튼 간에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일부 지역에서는 뭐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는 일부 지역인데요. 네. 일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강벨트를 말하는데 압구정 뭐 이런데 청담동
여의도, 용산, 반포 그들만이 그 돈 있는 분들 그들 시장은 사실 거래량은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한 개가 거래가 돼도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집주인들 호가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되는 게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코인이 살아야 강남 아파트 시장이 산다. 아, 맞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반포라든지 원베일리 아파트도 뭐 최근에 거래된 3개 중에 한두 개가 뭐 코인이나 돈 번 사람들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은 만들어져요. 근데 전체 시장으로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제가 잠실에 이제 임장을 갔다 왔는데, 리센츠 아파트도 이제 잠실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한강변에 있는 리센츠가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전 고점이었죠. 2022년 초였나요? 26억 5천만 원, 전용 84가. 네네. 26억 5천만 원 거래가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되다가 하반기 10월입니다. 10월에 28억 5천만 원 거래가 됩니다. 아니 26억 5천에서 갑자기 28억 5천으로 거래가 돼서 제가 놀래서 현장에 쫓아가 봤는데 야 이게 재밌는 게요. 거래된 건 맞아요. 28억 5천에 2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거래된 건 아니에요. 2개가 거래됐으니까. 근데 어떤 물건이냐면 로얄동, 로얄층 그러니까 네. 한강뷰가 나오는 로얄동 로얄층의 인테리어 풀로 된 리센츠에서 가장 좋은 집 거래가 됩니다. 근데 다 28억 이런 게 아니고 26억, 27억짜리도 있거든요. 그 중층 이상 중에서도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 그러니까 28억 5천에 구입하신 분이 1억, 2억 더 오르는 걸 기대하고 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고 대출이자 내는데 1억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이 아파트를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금정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집을 하나 팔았는데 돈 보태서 좋은 거 하나 사고 10년 가지고 갈래. 10년 후는 어차피 올라가 있겠지 뭐. 지금은 28억 5천이 비싸다고 난리지만 10년이 지나서 실질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35억 40억 가는 게 뭐가 이상해 라는 논리라면 그게 틀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샀다. 실제로 거래량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럼 우리가 뭘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강남은 신고가가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살아서 엄청나게 난리야. 강남이 오르면 다른 지역도 따라 오르잖아. 라고 오판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의 조정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곳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좀 형성이 되지만 서울 전체를 본다면 지금 매수세는 굉장히 꺾였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대출 규제했잖아요. 이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사실 한강벨트 집값이 신고가가 나오면서 대출 규제 한 거잖아요. 이 직격탄은 서울 외곽 지역들, 노도강 이런 지역들이 직격탄을 받는 게 원베일리나 뭐 아까 제가 말한 28억 5천짜리 잠실 아파트를 사면서 잠실 리센츠는 토지거래가 구역입니다.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어요.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대출도 잘 안 나와요.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이 사는데 상계동이나 중계동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상대적으로 집값도 좀 낮고 소득 수준도 강남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은 정말 사기 힘든 지역인데 대출 규제가 이들 지역을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 부동산 사장님이 엄청나게 막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아니 강남 한강벨트 집값이 올랐는데 왜 대출 규제를 해서 우리를 죽이냐는 거죠. 이걸 구분을 해서 차라리 한강벨트를 잡는 피색 규제를 해야지 그냥 대출 규제를 이렇게 적용해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더 직격탄을 받는다.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강남은 누워 있다가 일어서서 이제 막 돌아다녀요. 그걸 잡겠다고 때려버리니까 서울 외곽 지역들 뭐 노동강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나려고 눈 떴다가 다시 눈 감아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정책 규제의 좀 부작용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2,000세대죠. 단군 이래 최대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둔촌 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원에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이게 어떤 뭐 이벤트로 영향을 줄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판도를 뒤집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게 판도를 뒤집는다. 판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도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매매판이 있고 전세판이 있는데 지금 매매판이 뒤집혔나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했나? 이제 묻혀버렸어요. 왜?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걸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 그 관련된 분들만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이제 이사가 마무리되는데 물량화폐 장사가 없다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은 했었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나오면 뭐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자체의 전세 월세 가격은 생각보다는 올랐어요. 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헬리오시티나 이런 9,510세대였잖아요. 헬리오시티가. 헬리오시티 나올 때는 실제로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전용 84 전세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4억 7천인가 4억 5천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회복을 하긴 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생각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울의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헬리오시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4만 호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포함해도 뭐 3만 몇천 호 정도 밖에 나오지는 않고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거주 의무 유예됐잖아요. 폐지가 아니거든요. 네네. 어차피 실거주 해야 돼요. 실거주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사전 점검 때 가보니까 집이 너무 좋네? 내가 입주해야겠다. 굳이 이 집을 내가 왜 전세를 줘? 입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또 집 매물을 회수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세 월세 가격은 살짝 올랐는데 그 주변에는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살고 있었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전세 주려고 했는데 이제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입주해야 되겠어. 내가 입주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팔거나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팔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세를 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2025년 내년 한 1분기 길어도 한 2분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 특히 동쪽 동부 지역의 전세 시장, 임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가 지나면 다 끝나잖아요. 뭐 입주를 뭐 계속합니까? 그렇죠. 네. 입주장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 2만 호, 2만 3천 호 정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빼버리면 한 2만 3천 호밖에 되지 않고요. 더 문제는 2026년 7천 호. 야, 서울 물량이 7천 호가 나오면 저는 진짜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2026년에 서울이 7천 호가 나왔을 때 서울의 전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저는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7,000호가 10년 동안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이 7,000호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만 호가 넘었거든요. 4만 7,000호 이렇게 나왔는데도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야, 이게 4만 호에서 7,000호면 5분의 1 토막인가요? 5분의 1 토막이 났을 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고 전세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물량화폐 장사가 없으니까.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수학 공식은 아니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탁 오르고 전세가 탁 오르면 매매가 탁 오르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반응이 뭐 늦게 올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영향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2025년 하반기에 집값이 반등하지 않으면 2026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차를 두고 어떤 식으로든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정책이 완벽해서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더라도 정책이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 PF도 탁 해결하고 이것도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되면 퍼펙트면 괜찮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뭐 일본 또 정치가 문제였는데 우리나라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는 정치가 그 정도 스마트하게 딱딱 맞는 시장 최적의 정책이 나오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정권이 바뀌면 뭐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텐데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면 그분들이 자 우리가 시즌1 때 뭘 잘못했지? 잘못한 거 백서를 만들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너무 우리 생각대로 했네. 시장 친화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인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던 대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최고의 기회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하고 만나도 이제 술 한잔 하다 보면 야, 생각해보니까 너는 그때 20년 전에 그때 그 여학생이 너 진짜 최고였어.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나고 나서 아는 거지. 그 과정에서는 이분이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최선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닥이었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만약에 이제 2025년 상반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상반기에 불확실성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지금이 바닥이니까 사. 바닥이 아니야. 사지 마. 이거를 100%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제가 팁을 드리자면 두 가지 팁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2025년 내년 집값이 이제 불확실성에서 하락해요. 근데 하락 속도가 좀 빨라.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면 일단 지켜보십시오. 제가 어지간하면 실수요자들은 사라고 하거든요. 미래를 모르고 떨어질 때 어차피 무서워서 못 사니까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사라고 해요. 사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은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 그냥 보합이거나 뭐 살짝 이럴 때는 사도 되는데 만약에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르다. 2022년 12월 같은 분위기다. 내년 상반기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지켜보시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켜보다가 그래도 언제 바닥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준을 만들자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고점 대비 30%가 떨어졌는지를 첫 번째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서울도 떨어진다, 강남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강남의 규제 지역이 풀리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대출 규제 하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를 푼다. 앞서서 아니면 뭐 55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거는 가계부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만큼 집값 하락이 무섭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부양을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최악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5년간 양도세 면제 같은 비장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드들이 나온다면 저는 들어가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바닥을 모른다면 들어갔는데 선생님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 정도 떨어졌다면 고점 대비 30%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 5%에서 10%예요. 그 정도는 감내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이런 기준을 좀 따라 주셔라. 근데 생각보다 뚝 떨어지진 않고 그냥 그렇잖아요. 이거 올해 한 11월, 12월 같은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상반기 중에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말씀입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 대출을 뭐 담보대출 받고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뭐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대출까지 받아서 자금 자기 자본 1억 2억 되는 분이 10억 12억짜리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사는데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폭락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면 보합이라면 사도 되는데 이왕이면 뭐 돈 많은 분들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서울에서 찾아보면 사실 신고가 뚫은 곳들이 한강벨트 일부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신고가가 안 나오고 여전히 고점 대비 한 80%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내년 상반기에 사신다면 1년, 2년 지나고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7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길면 10년 정도. 2025년에 집을 사서 7년이면 2032년이에요. 10년이면 2035년. 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월급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실질 가치 하락을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실물 가치인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수요가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2주택이 있어요. 근데 여유 자금이 좀 있네?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기회가 되면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상반기 흐름 보면서 혹시라도 하락폭이 커진다. 앞서서 말한 그런 상황이 온다면 3주택 가셔야죠. 근데 그냥 3주택이 아니라 그런 징조들, 고점 대비 30% 떨어졌는지, 대출 규제가 풀렸는지, 강남의 규제 지역 풀렸는지, 뭐 양도세 특례 같은 게 나왔는지를 보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채널 고정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요? 네.
일단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좀 지켜보되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속도가 하락이냐, 속도가 뚝뚝뚝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1억이 현금 1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네. 현금 1억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울에서.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고, 뭐 1억이라고 해서 1억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도 서울에서 찾아보면 우리 중계동이나 노원구 가봐도 뭐 그 중계역 주변에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중계그린, 중계무지개, 상계주공 이런 아파트들이 한 뭐 소형 같은 경우는 한 2억대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또 금강구, 금천구, 구로 이런 쪽에 가도 있고 또 수도권 지역을 보더라도 충분히 있습니다. 분당은 이제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나왔고 재건축 추진하면서 가격이 높은데 일산이나 뭐 중동이나 3분에 보면 또 소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 찾아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1억에서 실수요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방에 뭐 소액이 있는데 지방에 갭 투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서울에 이렇게 소형 아파트를 사든지 청약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당분간 지방에 갭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말했듯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 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 힘들거든요. 주택수 줄일 겁니다. 줄이면 어디부터 줄일까요? 경쟁력이 약한 지역들부터, 소형 아파트부터 줄여나갈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마 2025년에는 좀 지방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2025년은 가급적이면 수도권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장기 침체가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세권.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역세권의 가치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역세권. 두 번째는 이제 주거 인프라. 상가, 학교, 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들. 세 번째는 이제 일자리가 많은 곳들이 앞으로 20년 후에도 살아남을 곳들이기 때문에 꼭 서울만 고집 안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아마 택지지구들, 지금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하고 택지지구들이거든요. 택지지구 보면은 또 인프라 좋은데 또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분양가가 저렴한 시대는 끝났어요. 지방의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막 그런데 진짜 뭐 그런 뭐 좋지 않은 곳들도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4억 중반대 나옵니다. 3억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최근에 수도권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보면 5억 초반 중반대에 나오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최저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휴, 너무 많이 올랐어. 옛날처럼 2억으로 가야 돼. 2억으로 가는 시대는 이제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면 이제 5억대는 기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5억대이기 때문에 5억대 아파트라면 저는 미분양이든 아니면 분양을 받든지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서울은 뭐 택지지구가 없으니까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인천, 경기 지역이라면 택지지구 위주로 좀 알아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무섭죠.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분노도 좀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충실히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신경을 꺼버려요. 아예 그냥 난 모르겠고, 아우, 집 사는 거 그냥 모르겠고, 6개월, 1년 동안 무신경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집값 오르네? 친구가 샀는데 집값 오르네? 하면서 뒤늦게 알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달란트 투자를 보면서 항상 집값이 오르든 불확실성이 커지든지 간에 주기적으로 계속 좋은 채널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도 점검하고 계획도 짜고 전략을 짜야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지, 준비하지 않는 자가 좋은 기회가 온 줄도 모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는 기회를 잡으려면 저는 반드시 좋은 방송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혼란스러운 이 시장. 하지만은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 상황을 외면한다든지 그렇죠.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보기 맞습니다.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잘 지켜봐야지만은 정말 좋은 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신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신 다음에 각자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기공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모시고 뭐 가뜩이나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태까지 더해지니까 그렇죠. 야, 정말 이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라나 예, 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작가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30년 넘게 또 실전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전국에서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예, 예. 보통 이제 변혁기에 이제 많이 가격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 상황 때문에 조금 거래량은 많이 주춤할 거예요. 사시는 분도 조금,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파시는 분도, 좀 더 두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가지고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성격의 이제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집값의 향방이 많은데, 좀 달라지게 되는데, 아주 그 신기하게 제가 이제 이거 화면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제가 자료를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보면은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까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 한 4개 정권이죠. 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제 윤석열. 때는 집값이 별로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진보 계열 대통령들이시죠. 이분들이 집권했을 때는 집값이, 그 5년 동안 30% 이상 올랐어요. 세 정권 모두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또 특징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언제 오르냐면은 1년 차, 2년 차에는 잘 안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3년, 4년, 5년 차.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도 3, 4, 5년.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도 3, 4, 5년 차.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도 3, 4, 5년 차. 2017년, 2018년 뭐 2019년 그때보다는 이렇게 나중에 그 2020년, 21년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네네. 뒤로 갈수록 오르더라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번 일로 인해서 예.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예. 사실 오히려 이 진보 정권 때는 한 예. 2, 3년 차부터 반대를 예. 시도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근데 사실 보면 그거는 이제 그 정권의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다음 정권이 어떤 성격의 이제 그 가진 정권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고, 기존의 진보 정권에서 이렇게 규제 위주로 했던 거는 보통 처음에 1, 2년은 통하는데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3, 4, 5년 차에 계속 오르더라, 더 많이 오르더라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게 30년 동안 보면은 네네. 30년에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 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심상치 않다. 예, 최근에 예. 롯데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예, 예. 구조조정한다라고 하고요. 예, 예. 원달러 환율도 지금 거의 한 1,440원 1,400, 정도, 예, 예. 네, 30원, 40원 예, 정도. 맞습니다. 예, 근데 뭐 트럼프 오니까 더 오를 것이다 그런 예. 얘기도 있고요. 예.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네네.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 예.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1980년대부터 경제 예. 활동을 하셨다 보니까 예, 예. 실제 이 IMF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 그때와 지금 뭐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가요?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대부분 나라가 이제 망하는 줄 알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1997년, 1998년 이제 IMF 사태가 벌어지고 한창 진행됐을 때, 저는 이제 그때 국내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저 미국으로 나왔고, 국내에 있어서 그때 국내 이제 대기업에서 차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경제 활동 안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간부 사원이라서 기획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보니까 핵심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상황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은 약간 그렇게, 큰 공포는 아니고, 약간 이제 작은 위기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요. 네. 경상수지 규모가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IMF 외환위기가 발생되기 전에는 계속 적자였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몇 년간 계속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이 막 말랐을 때고요. 네. 지금은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0월 달까지 발표가 안 됐는데 벌써 742억 달러만큼 흑자폭을 벌였거든요. 요게 이제 물론 이제 11월하고 12월 남았지만 11월, 12월에 트럼프 때문에 약간 이제 숨고르기를 할 거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이대로 가면은 어떤 900억 언저리에서 이제 끝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경상수지가 옛날하고는 다르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장사로 하게 되면 계속 적자를 보는 거고 네. 지금 흑자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보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가 20만 원밖에 없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억 달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4,100달러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가 아까는 2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은 200배가 넘는, 200배가 넘는 수다. 지금으로 사람으로 하게 되면 하여튼 뭐 4천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와 지금하고 경상수지 흑자 폭도 다르고 그다음에 외환보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라가 휙 갈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은 네네. 그때처럼 막 나라가 부도날 위기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볼 전혀 수가 있겠네요. 아닙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 가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이제 보호주의 무역을 이제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내수 경제 갖고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없는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문을 이제 닫아도 걸으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그게 IMF처럼 뭐 이렇게 위기까지 갈기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IMF 때와 같은 경제 위기가 없을 네. 것 같긴 하지만은 네. 그에 상응하는 경제 위기가 터지면은 네. 개인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집을 사야죠. 보통 이제 위기했을 때 이제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IMF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MF 때 제가 그것도 하나의 저가 행운이었는데 네. 그때가 가장 이제 경제적 피크를 이제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도 높았고 위기도 있죠. 남들한테는 위기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기회를 이제 잘 살린 사람인데 그걸 갖다 이제 샘플로 하나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화면에 잘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KB 국민은행에서 나온 지수를 제가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IMF 사태를 영향을 받은 게 언제부터 받았냐면 이제 1997년 10월 달에 피크를 쳤어요. 집값이. 1997년 10월에 피크를 치고 11월부터 조금씩 이제 경제가 위험해지네 그러면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998년 되니까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다가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1998년 11월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바닥이었어요. 1998년 11월. 그러니까 97년 10월부터 98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지냐면 전국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15.1%의 아파트값이 떨어집니다. 네네. 역사상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바로 이제 이때죠. 그래서 이제 이따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김씨라는 사람, 한국말로 하면 이제 김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타이밍 이런 걸 잘 못 잡고 그냥 그 하필이면 우연히 집값이 가장 비쌌던 1997년 10월에 서울에 덜컥 집을 샀어요. 네. 이 사람이 서울에 집을 샀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전국에 15.1% 하락했다 그러는데 서울은 더 떨어졌어요, 그때. 무려 18%가 떨어졌어요. 18%가 떨어져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1998년 11월 가장 떨어졌을 때는 만약에 패닉이 걸린 거죠. 와, 내가 왜 그때 멍청하게 그때 왜 뭐에 눈에 씌었는지 그때 왜 집을 사가지고 내 자산이 10%가 떨어졌나 하고 굉장히 이제 자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이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씨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요거는 지금 또 참아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 신의 한 수처럼 거기서 1998년 11월 집값이 제일 떨어질 때가 1998년 11월이라 했잖아요. 그때 집을 딱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샀냐면 자기가 사는 동네 저기 광주 호남 지방에 있는 광주에다가 아파트를 이제 샀어요. 거기서 그래서 샀는데 그때가 바닥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1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98년 11월 샀는데 99년 11월 되니까 집값이 벌써 16% 오른 거예요. 1년에 16%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싸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는 역시 타이밍하고 이제 좋은 거예요. 김 씨는
서울에 집을 사가지고 폭망하고 이 씨는 광주에 사가지고 좋은 타이밍에 사가지고 이제 이득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어요. 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IMF 때 집을 안 산 거예요. 안 산 이유는 뭐냐면은 집값이 그때 15.1%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 느낌에는 비싼 거예요. 왜냐면은 집값이 그 전에 한 10년 전, 그러니까 1987년, 8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올림픽 때. 1987년, 그러니까 한 11년 전 기준으로 하게 보면은 집값이 70에서 80%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네. 올랐지만 그때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야, 지금 한 80% 올랐는데 거기서 겨우 15% 떨어졌다고? 그래도 집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안 사. 그러고 집을 안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김 씨, 이 씨, 박 씨의 운명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 후에 이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요, 요게 이제 제가 임의로 그린 게 아니라 이제 KB국민은행에서 나오는, 아파트값, 매매가를 갖다가 쭉 그 지수별로 해가지고 지금 그린 겁니다. 그래서 199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올해 12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까지를 쭉 그린 표예요. 자, 아까 가장 나쁜 타이밍에 김씨는 나쁜 타이밍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가장 비쌀 때 97년 10월에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그 사람은 집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상승률이 무려 285%나 올랐어요. 그리고 수익률 따지면요. 50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은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게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5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 6만 원이 됐어. 그럼 상승률이 20%죠. 수익률도 20%입니다. 근데 아파트는요, 5억 원짜리를 샀어, 6억 원이 됐어, 그럼 상승률은 이제 20%예요. 똑같이 5억 원에서 6억 원 했으니까. 근데 수익률은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내가 3억 원에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은 내 돈 2억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억 원 투자해가지고 1억 원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건 악의금리 아까 그 갭투자하는 사람 얘기고 나는 5억 원 다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안 샀으면 어떻게 돼요? 딴 데 가서 전세를 얻거나 월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3억 원은 주거비고 2억 원이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투자가나 실수요자는 이제 똑같은데 그래서 이 상승률보다 이제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건데 이 서울의 아파트 산 사람은 무려 수익률이 540%예요. 엄청나죠. 자, 그럼 아까 제일 좋은 타이밍에 샀던 광주에다가 집을 샀던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은 가장 싸게 샀으니까 많이 올랐지만은 서울의 상승률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승률은 한 120% 정도밖에 안 되고 수익률을 따지더라도 한 30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타이밍을 갖다가 가장 잘 잡은 거는 광주에 산 사람이 이 씨가 잘 잡았는데 네네. 실제로 나중에 상승률이나 수익률은 김 씨가 더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투자에서 내가 기네스북에 한번 올라야지. 그러죠. 그 타이밍을 제일 잡고 그거 어려워요. 그걸 갖다가 못 잡아가지고 그래도 비슷하게만 잡더라도 그냥 입지가 좋은데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훨씬 올라가지고 수익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안 산 사람 있잖아요. 박 씨. 박 씨는 어떻게 됐을까? 박 씨도 처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98년도에 집을 안 샀어도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요때만 하더라도 집값이 회복이 완전히 안 됐어요. 그 찔끔찔끔 오르는 거지. 그 아까 제일 비쌌던 97년 10월의 집값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때라도 집을 사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뭐라 하냐면, 야, 너희들 투자라는 걸 모르는구나. 혹시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 들어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떨어졌다가 잠깐 오르는 거지. 네. 그러다 또 떨어질 거야.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 알아? 이러면서 그냥 안 산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가 3년에 있었는데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산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집값이 쭉쭉쭉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살 수가 있었지만 자기가 더 떨어질 거 기대하고 안 샀어요.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좀 약 올라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저렇게 비싼 가격에 사? 그때도 내가 안 샀는데 지금 사라고? 약 올라서 처음 그 다음에 못 사요.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는 돈 다 합해도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산 거지만 나중에는 못 사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같은 거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노후 대책이 좀 깜깜한 거죠. 거기서 이 집값의 상승률이나 수익률을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에서 확 차이 난 겁니다. 거의 비슷한 자산으로 출발했어도 김 씨, 이 씨, 박 씨. 집을 사지 않은 박 씨는 굉장히 떨어진 거고요. 그나마 집을 산 이 씨는
수익을 꽤 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 씨는 타이밍을 잘 못 잡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은 데 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소설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보다도 과연 그 어느 입지에 있는 입지가 매물을 훨씬 더 사느냐 좋죠. 예. 중요하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투자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에 너무너무 그거다가 목숨을 걸어요. 아, 내가 제일 좋을 타이밍에서 제일 쌀 때 사야지. 그리고 그걸 잡다가 큰 숲을 봐야 되는 수준은 나무만 보는 거야. 내가 제일 나무보다 싸게 사야지. 나무보다 싸게 지 나무보다 비싼 건 내 자존심에 허락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사는데 뭐냐면 기껏 그때 살 때 뭐냐면 내가 사는 동네 또는 우리 아버지가 사시는데 또는 우리 뭐 자매들이 사는데 또 1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던 교회 옆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또는 뭐 내 요가 학원 옆에 이런 데다 엉뚱한 데 사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그게 투자가치 있는 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가 오를 것인가, 어디가 떨어질 것인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데는 왜 떨어지고, 오르는 데는 왜 오르고, 집값이 싼 데는 왜 싸고, 집값이 비싼 데는 왜 비싸고, 이걸 갖다가 본인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가 약간 하기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뭐 도움을 받고,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걸 찾아내야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엉뚱하게 저는 샀는데, 아기형님 집 샀는데 왜 내 집 빌빌거려요? 그건 본인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사서는 거죠. 올해 초 인터뷰 때 2025년 말부터 집값이 좀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그렇죠?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거래량 상당히 좀 저조하죠. 그렇죠? 그리고 상승률도 확실히 좀 둔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집값은 그렇다면 약간 상저하고 흐름? 뭐 이런 식으로 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은데요. 우선 이제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요거 이제 서울이에요. 지금 이제 서울을 대부분 이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을 3년치를 이제 그려왔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서 보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2022년, 가운데 있는 게 2023년,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표가 2024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월 이게 거래량이 쭉쭉쭉쭉 전년도보다 쭉쭉쭉쭉 늘어난 거 있어요. 특히 올해는 뭐 6월, 7월, 8월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9월부터 이제 정부에서 DSR을 갖다 좀 강화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보다 올해 9월은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10월부터는 다시 또 늘기 시작해요. 작년 거래량부터. 작년 10월, 11월, 12월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보통 해마다 겨울에는 거래가 적어요. 겨울에는 잘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 10월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11월도 많이 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거 촬영한 날이 이제 12월 16일인데 오늘 이제 서울 부동산 광장 그래서 서울 거래량 11월 거래량 그러면 한 2,800건 조금 넘게 나오는데 2,836건 나오는데 이게 11월 거래량이 아니고 11월 거래량 계속 늘어나요. 네네. 이제 12월 신고분까지 12월 말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한 10월 정도 수준까지 이제 거래량이 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거래량이 아주 옛날에 집값이 굉장히 비쌌을 시기 그때 거래량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난 3년간 2022년보다는 2023년에 거래가 늘고 2024년은 거래가 점점 회복되는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거래량하고 이제 집값하고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데 그 샘플로 제가 이제 그려온 거 보면은 2022년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 1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집값이 한 달에 0.32% 상승했고요. 그거에 비하면 올해 7월에 거래량이 서울의 거래량이 엄청 많았어요. 9,200건이 됐는데 집값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 거래량이 많아지면 집값이 무조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도식은 약간은 조금 이게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은 처음에는 싼 매물이 다 없어지면서 나중에 비싼 매물도 거래되는 거니까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꼭 100%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2022년부터 2023년이 거래가 늘고 또 올해는 이제 거래량이 전부 다 늘은 걸 갖다가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임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거래량을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도 거래량을 발표하거든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하는데, 또 두 개 중에서 기준이 조금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두 개 중에서 기준이 달라서 조금 그 중에서 약간 그래도,
보다 정확한 건 어디 게 더 정확하냐 그러면은 국토교통부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거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은 매일 바뀌어요. 데이터가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자분이 거기서 딱 봐가지고 오늘 봐가지고 거래량이 몇 개입니다라고 하면 그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사 나오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한 달 후에 그 기사를 찾아보면 뭐야 이 숫자가 이렇게 틀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 정도 거래량이 늘었고요. 지방은 이제 한 10% 정도 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예, 예. 15년 만에 예. 2번 연속 이제 금리를 또 인하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금리가 인하되어도 뭐 대출 금리가 예, 높아져서 예. 서울 집값이 오르기 힘들다 그런 예,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예. 보시나요? 금리를 이제 두 차례 연속으로 늘었다는 건 이제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최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행이 그 내수 경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수를 좀 진작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2번 연속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양쪽 다 면이 있어요. 그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저렇게 내릴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집값은 잘 안 오르겠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는 것 갖다가 한국은행에서 자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뭐 어쩔 건데라고 하게 되면 금리도 내리고 그다음에 시중의 통화량을 갖다가 늘리는 거예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옛날보다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흘리게 되면 돈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요. 근데 시중에 돈이 이만큼 들어 그러면 이 사람도 부자, 저 사람도 부자, 돈이 막 흘러가면서 그 돈이 막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소비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가 더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주머니가 옛날에 요만했는데 지금 이만큼 채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만큼 채워졌지만 나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 사람은 이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남는 잉여금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면 집값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은 오르고 시중의 통화량 증가가 빌빌거리면 거의 늘지 않으면 집값은 침체기를 걷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주 신기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아까 뭐 거래량 이런 거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시중 통화량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집값 오른다는 이제 사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지금 현재 이게 역대 평균치만큼 통화량 증가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수가 빌빌한데 조금 이게 쭉쭉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10월 그러니까 2024년 10월 분 통화량 증가 지표를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이제 6.5%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년 대비 6.5까지는 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가 5.9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도 그 5.9 언저리나 5.9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거지 이게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깜짝 데이터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오히려 6.5로 늘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시중의 통화량이 과거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6.5라는 건 역사적 평균치보다는 낮습니다. 네네. 역사적 평균치가 7.6이거든요. 우리는 7.6이니까 그보다는 낮은데 그거보다는 낮은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2번 연속 내리는 게 하나의 시그널이죠.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수 경기도 좀 더 좋아질 거고 반대로 그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은 집값도 많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에서 강남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하락한 양극화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무조건 이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도권에 지방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좋고요. 고가나 저가 중에서 어디를 사야 될까요? 고가가 좋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투자가 이제 모이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은 보통 지금 굉장히 사실 시장이 아이러니하게 집값이 내리고 있어요? 오르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막 다른 거예요. 아니, 분명히
KB국민은행이나 또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이런 데서 지수를 발표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값이 내렸어요. 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그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현 정부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데 집값을 못 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락론자는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실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KB국민은행 지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국 아파트 평균가는 지금 내리고 있어요. 현 정부 들어서 내렸습니다. 내렸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어요. 문재인 정권 출범일을 갖다가 100으로 놨을 때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쌌던 2022년 6월에는 집값이 38.4%나 떴어요. 문재인 정권 플러스 한 달 지나가지고. 네. 근데 그 후로 지금까지 집값이 얼마 떨어졌냐 하면 11%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와 집값이 많이 떨어졌네. 야 집값 떨어져서 좋겠네. 그리고 하락론자 얘기도 와 바로 집값 떨어지고 있느냐라고 말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은 야 집값 올라가 지금 문제인데 집값도 못 잡느냐는 그런 불만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값 떨어졌는데 왜 집값이 올랐다는 불만이 있어? 만약에 그거는 이전 정권에다 해야지 현 정권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불만이 나오냐면요. 이거는 아까 전국 평균이라는 뜻이고 집값이 오르는 동네, 그러니까 똘똘한 데는 집값이 무섭게 오르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KB국민은행에서 이제 선도 아파트 50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매월 발표를 해요. 그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식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데 50개를 막 이렇게 골라요. 시가총 5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그때 이제 집값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똘똘한 한 채, 우리가 이제 신문에 많이 나는 이렇게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헬리오시티, 뭐 음마아파트 이런 이렇게 대부분 이제 강남 상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는 집값이 지금도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비싼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11%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이 선도 아파트들은 오히려 1.6%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바닥을 쳤던 2023년 4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3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7개월 동안에 전국 아파트는 1.9%가 하락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아까 선도 아파트는 16%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16%가 크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아파트 내가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오르는 건데 통계로 보면 막 떨어진 거죠.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냐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25년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저는 양극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양극화가 내년도에 이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 키 맞추기라고 그러거든요. 선도지가 막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상급지가 올랐으니까 하급지도 너 이렇게 비싸? 난 싸니까 이렇게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키 맞추기 현상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 키 맞추기보다는 그냥 더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유를 그렇게 더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당신은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통화량 증가가 아까 다행히 이제 9월 달은 이제 5.9밖에 안 되는데 이제 10월 달에 6.5까지 올라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평균치 7.6보다 낮잖아요. 통화량 증가가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가 조금밖에 없다는 건 시중에 돈이 적게 흐른다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적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똘똘한 데, 그러니까 자기가 될 만한 데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량 증가가 이 정도 될 때는 계속 양극화가 벌어졌어요. 과거 예도 보고. 통화량 증가가 굉장히 많아. 돈의 시중에 막 넘쳐. 그럼 이거 산 사람도 있고 저거 산 사람도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가게 되면 우량주만 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코스닥에서 뭐 듣보잡, 동전주 이런 것도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럴 때 유동성이 넘칠 때 이렇게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보면은 막 오르면서 이제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지는데 내년도는 2025년도는 그만큼 내수 경기가 화랑은 될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투자 수요가 생겨요. 소위 이제 갭 투자들이 생깁니다. 여러 채를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사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생길 수가 없는 게 바로 부동산 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취득세, 종부세 이것 때문에 갭 투자가 생기기가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키 맞추기가 이거 투자자들이 이걸 사줘야지 이게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단군이래. 대단지가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렇죠. 둔촌 주공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상 이제 11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뭐 완전히 판도를 뒤엎을 것이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세 쪽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보니까 12월 첫째 주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뭐 0.02% 하락하면서 확실히 좀 서울에서 유일한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 서울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이 정도의 입주를 하게 되면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엘리트 2008년도 엘리트 입주할 때도 6개월간 하락장이 생겼어요. 송파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데 뭐 거기서 보면 강동구라던가 뭐 심하게는 강남구 또는 거기 광진구 또는 남쪽으로는 분당 이런 데가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6개월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번에 사태는 굉장히 사실 뭐 미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전문가들 여러 가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옛날 같으면 전세 시장에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아니 12,000가구가 동시에 입주하는데 그럼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당장 들어가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사람은 들어가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들어가서 실거주를 안 해도 되죠. 법이 다행히 이제 유예가 돼가지고 유예됐지만 언젠가는 2년 실거주를 해야지 내가 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처음에 새 집에 들어가서 집이 낡은 다음에 전세를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서 2년 실거주를 채우겠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그 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높아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서 보면. 그래서 주변의 그 영향이 옛날에보다는 여기서 실입주가 훨씬 많으니까 딴 데보다 실입주가 훨씬 많으니까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전세 매물이 그만큼 공급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과거와는 좀 패턴이 다른 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영향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 요새 얼죽신 열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기 전에 새 아파트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거니까 좀 무리를 하더라도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는 전세 매물이 과거에서 다른 엘리트나 이런 데 나오는 전세 물량보다도 적은 전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허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서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이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세 제도는 이제 사라질 건 아닐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전세 제도를 조금씩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전세는 이제 뭐 사라질 제도니 어쩌니 그런 언급을 했었고, 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전세가 이제 사라질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세는 이제 사라지지는 않고요. 요게 전세 비중은 이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죠. 근데 왜 사라지지가 않냐면은 세입자한테 너무 좋은 제도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정부에서는 왜 전세가 없어도 되냐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전세금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서 전세를 얻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럼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거기서 은행에다가 이자를 낼 텐데 그 돈은 그냥 그렇게 주지 말고 이자를 주고 그 돈을 갖다가 빌려서 집주인을 줬는데 집주인은 떼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소위 전세 사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리스크가 많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은행에서 빌리지 말고 그 돈 갖고 그냥 조금 더 돈을 보태가지고 월세로 내게 되면은 떼어 먹힐 돈이 없지 않느냐. 월세 보증금은 작으니까 그런 논리로 이제 펴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요. 세입자 중에서는 보통 전세 자금을 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산 형성이 안 되고 소득이 많아.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월세로 사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자로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계층이 있잖아요. 특히 은퇴, 60대 이 정도 되면은 옛날에 사회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 축적이 돼 있거든요. 자본 축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월세로 살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내 주문해서 자산을 팔아야 되죠. 자산을 팔거나 은행 예금이 점점 줄거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전세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2억 원 맡겨놓고 있으면 2년 후에 물론 돈 가치는 떨어지지만 돈 가치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나는 2억 원 맡기면 그냥 2억 원 그냥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세입자들 보면은 월세를 좋아하느냐 전세를 좋아하느냐 조사를 해보면은 전세를 훨씬 좋아해요. 세입자를.
집주인은 전세를 좋아하느냐 월세를 좋아하느냐 조사해보면 월세를 더 선호해요. 집주인들은 현금 흐름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전세 제도는 없어지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임의로 전세 제도 없앤 데가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가지고 전세 얻고 싶은 사람, 전세 얻고 이제 월세 얻고 싶은 사람, 월세 얻고 그러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허그의 재정 건정성 이런 걸 갖다가 좀 감안하게 되면은 이제 전세 보증 정도를 서서히 한꺼번에 줄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서서히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연착륙을 하고 지금은 사실 이런 면도 있어요. 자금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잘 나오니까 싸고 잘 나오니까 세입자가 전세자금 100% 다 얻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자기 돈 갖고 뭐해? 투자. 비트코인이나 딴 데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반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하고 반만 얻어도 되는데 뭐 돈이 싸게 많이 빌려준대.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대. 싸게 준대. 오케이. 빌려가지고 그걸로 전세자금하고 그다음에 있는 돈 갖고 투자하고 이런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 보증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야 돼요. 그리고 뭐 2025년 같은 경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고 네,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뀌고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한 2년 정도 두고 봤을 때 네. 그 지금은 좀 집을 살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보면은 이게 주식 같은 경우를 샀다가 오전에 사가지고 오후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샀다가 일주일 정도 봐가지고 딱 아니다 싶으면 팔아도 되는 거고 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해도 낮다? 뭐 팔아도 되는 거고. 요새 이제 배당주들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12월 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배당주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12월 배당 받고 나가지고 1월 정도에 적당할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고 팔고 가능한 거예요. 가장 가능한 투자인데 주택은 그게 안 되죠. 사는 순간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정말 타이밍이 좋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자마자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걸 파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1년 미만으로 팔게 되면은 77%, 2년 미만이면 66%. 그래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내가 취하는 그 이익보다 정부에 내는 세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주택은 사면은 무조건 2년은 넘어야 돼요.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주택 투자라는 거는 지금 다음 달 어떻게 될 거야? 모레 어떻게 될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다음 달 어떻게 그게 아니라 2년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 보면은 2026년 말 이후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2027년도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유심히 생각해야지. 지금 집값 올라요? 떨어져요? 그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가 되면은 본인의 자금이 준비되고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가.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거죠.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는 게 낫지. 내가 지금 현재 보면 제일 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쌀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에 성공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전국의 투자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데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속 지금 현재 보면 신고가를 계속 찍는 데도 많잖아요. 네네. 강남 같은 데 계속 신고가를 찍습니다. 강남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똘똘한 데는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떨어진다는데 내가 제일 저점을 사가지고 그때 사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때 이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은 그때도 계속 오르는 거니까 본인이 준비한 상태에서 자금이 준비된 상태에서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공부해서 좋은 매물을 찾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사실 내년에는 뭐 정책 자금도 풀린다라고 하고요. 예. 그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는 뭐 무주택자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 자금의 한계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 풀리고 하면은 한 어떤 부동산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식산업들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상가도 있고 많은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아파트가 가장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억 원 갖고 갭 1억 원 갖고 수도권에 똘똘한 아파트를 사기에는 조금 이제 갭이 적은 거죠. 자금이 적은 거죠. 옛날에는 이제 적은 자금 갖고 투자할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도 차선책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조금 덜 오른 거 또는 지방에서도 선도지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서 조금 신축이 아니라 구축. 신축은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신축이 아니라 구축 그런 데서 잘 찾아보시면 1억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또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약간 IMF가 옵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겁을 먹고 이제 매물을 던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매물을 갖다가 자기가 찾아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사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1억 원 정도라도 지금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꽤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이제 부동산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뭐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예, 예.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정말 큰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예, 예. 노후에 그 적합한 부동산 자산 뭐 예. 이런 걸 구축함에 있어서 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늘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이 얼마나 또 늘 거고, 그 두 개를 갖다가 좀 봐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그 가장 처음에 기본적인 기본인데,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사놓으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사놓으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달려갔어요. 네. 달려간 그때 이유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주택에 대해서 너무나 과하게 규제를 거느니까 야, 이 주택시장 이제 끝났다. 여기서 더 이상 오르겠냐. 끝났고 여기서 해봤자 세금밖에 낼 거 없으니까 세금이 적은 지식산업센터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간과한 게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거기에 벤처기업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과연 활성화가 돼가지고 계속 지금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그런 오피스 수요가 막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피스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 동네에 이런 지식산업센터 붐에 따라서 공급 과잉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그때 분양받던 사람들은 딴 사람한테 세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가서 사무실로 쓰고 있거나 그냥 엉뚱하게 사무실 안에 공실을 내려가지고 관리만 내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때도 그게 수요와 이제 공급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아파트는 제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도 공급 과잉 되지 않습니까? 예, 공급 과잉 되죠. 언젠간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 본인이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거죠. 자, 1번, 우리는 오피스에 살고 싶어요. 2번, 빌라에 살고 싶어요. 3번, 고시원에 살고 싶어요. 4번,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있건 없건 대부분 다 아파트예요. 그 99.9%가 그게 결과가 나오면 네. 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고시원에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건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빌려 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현실적으로 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사람들이 수요는 아파트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용이 70%가 안 돼요. 10채 중에서 7채가 안 돼요. 6채 조금 넘어요. 6채 66% 뭐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3채 중에 2채가 아파트고 1채가 비아파트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머지 30 몇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현실적인 이유로 아파트는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100이고 공급은 60밖에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자꾸만 아파트 상승률이 빌라나 딴 거보다 훨씬 상승이 높은 이유가 바로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아파트의 인기가 언제 끝나냐? 이게 훨씬 더 높아질 때까지 이제, 인기는 가는 거죠. 다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축만 선호하기보다는 구축 아파트도 입지를 잘 고른다면은 미래가 예, 예. 있다라고 예, 하셨는데 앞으로 돈이 되는 입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기다 왜 살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봐가지고 왜 요새 지방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왜 수도권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은 강세를 보일까라고 생각. 수도권하고 극단적으로 하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다른 점이 뭘까? 그러면 뭘까요?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지방에는 한강이 없죠. 당연히 지방에 한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냐? 땡 아니에요. 왜냐면 지방에는 한강을 써도 낙동강이나 영산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옆에서 살고 싶어서 서울에 집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에 용산민족공원이 있지. 그래서 오른 거야? 땡!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지방은 자연 환경이 더 많아.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너무 화려하고 내장산 엄청 멋있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하면은 서울에는 뭐가 많으냐면 고급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똑같은 전공하고 똑같은 대학을 나왔어. 근데 내가 서울에다가 일자리를 잡아? 라고 하게 되면은 고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다고 봅시다. 지방에 자기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려고 지방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직장을 얻는 순간 자기 연봉이 서울에 있는 것보다 한 20%가 적게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퀄리티의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임금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럼 왜 나도 저기 취직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기 제가 서울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잠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2016년 12월부터 지방은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수도권은 줄었나? 아니요. 수도권 늘었어요. 그 시기에도 계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줍니다라는 건 지방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럼 수도권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고 지방은 애를 적게 낳나? 그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 잠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인구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한 게 뭐냐면은 25세부터 35세까지 요 인구들이 지방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요. 수도권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에 이제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25세부터 34세까지 그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집을 얻거나 집을 사야 되는 거니까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왜 늘어난다고 했어요? 양질의 일자리. 그래서 집을 볼 때는 그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인지,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보고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얼죽신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은 할 말이 없으면 끝에 나온 게 얼죽신이에요. 우리 동네 정말 입지도 개판이고 뭐 정말 볼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살기 불편한데 근데 새 아파트야.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얼죽신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죽신이 아니에요. 그 동네가 강세를 보이면은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낡은 아파트도 올라요. 제가 첫 페이지에서 처음에서 서울에 집을 산 김 씨가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 산 이 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서울에 산 김 씨는 새 아파트를 사고 광주에 산 이 씨는 낡은 아파트를 살까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서울은 낡은 아파트가 주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서울에 사는 김 씨는 낡은 아파트를 산 거고 광주에 있는 이 씨는 새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도 이 입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죽신 그것도 낡은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들어가 살기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 가치를 보게 되면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라는 게 뭐냐? 입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느냐. 그런 지표는 여러분의 통계청 들어가면 여러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또 그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통계는 이제 이미 결과치로 나오는 거지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보여주는 게 통계고 미래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어떤 회사가 들어온대 이런 정보를 갖고 제가 투자한다던가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무슨 뭐가 들어온대, 업무단지가 들어온대, 뭐가 생긴대 이런 정보들도 좋은 투자에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소형 아파트 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구 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 네. 한 가구에 7명 살다가 5명 살다가 지금은 4명도 안 되고 3점 몇 명 이제 한 가구당 2명 애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3점 몇 명이고 점점 나홀로 사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방수가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방이 여러 개, 3개나 4개 필요하느냐, 한 2개 정도면 되지 않느냐, 또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가지고 평수가 이제 작은 평형을 선호한다라는 이제 상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편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집이 좁다는 거, 평형이 작다는 거는 사람한테 침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납 공간이에요. 작은 데 살면 수납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살기가 불편해요. 똑같은 돈 갖고 똑같은 어떤 사람이 3억 원 갖고 전세를 얻으러 가는데 어떤 단지에 갔더니만 3억 원 갖고 30평짜리 전세를 얻을 수가 있고요. 20평짜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3억 원인데 그러면 몇 평형을 얻겠어요? 당연히 30평대로 얻을 거죠. 나는 청소하기 싫어서 20평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30평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렇게 못하는 건 30평대가 비싸고 20평대는 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벌어지는 건데, 자,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30평대는 이제 점점 없어질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득자들은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 고소득 지역 같은 경우는
소형보다는 대형 평형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의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점점 이렇게 그 지역이 약간 이렇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데는 이제 소형 평형이 좀 더 강세가 보는 거고 사람들이 대형 평형을 갖다가 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네네. 그 지역에 아까 고급의 양질일질이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오히려 대형 평형이 더 선호되고 그래서 지역별로 좀 그런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라는 게요. 내가 사가지고 갑자기 몇 배 팍 오르고 막, 그럼 너무나 기분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보면 그 일종의 이제 저축이거든요.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뭐 대박을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를 하세요. 꾸준히 공부를 해가지고 수많은 중박 또는 수많은 소박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 개를 뭐 투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뭔가 최선이면 좋겠죠.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는 거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투자할 때 운동할 때 너무 힘을 주면은 이제 이게 골프도 헛스윙 나오고 야구도 헛스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깨에 힘을 빼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길고 투자 타이밍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전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집값이 예,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오르길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데 예, 예. 앞서 정말 적절한 예시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예, 김씨, 예. 이씨, 박씨 길게 보시면은 확실히 예. 좋은 입지를 그렇죠. 그냥 사는 예. 것이 타임과 예. 상관없이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 자산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나는 만큼 예. 여러분들께서 또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예. 좋은 입지를 찾아보시는 그러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기곰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